자, 보죠. 테마 7. 자, 원가법 봅시다. 자, 원가법이란 원가 이용하겠죠? 무슨 원가? 제조달 원가. 제조달 원가에 뭐하여? 감가 수정하여 뭘 구한다? 가액을 구한다. 여기까지 딱 봐야 돼요. 원가법. 자, 제조달 원가는 무슨 시점으로 제조달한 거다? 기준 시점이죠. 신축 시점이 아니라 기준 시점에서 다시 만드는 데 필요한 원가의 총액을 얘기한다. 비용의 합을 얘기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제조달 원가는 이게 35에 나왔는데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무조건 공사비를 얘기할 때는 무슨 기준? 도급 기준이죠. 도급 건설 기준. 그래서 도급 방식을 기준으로 하여 빼는 거 있다 없다? 없다. 모두 포함한다 그랬어요. 자, 비용으로 제세 공과금이라는 건 공과금, 세금과 공과금은 제외가 아니라 포함된다. 모든 통상 부대 비용 모두 포함해요. 감사료, 설계료, 이자, 세금, 공과금 다 포함이다 라는 거. 자, 제대로 원가를 구성하는 건설비에는 적정윤이 포함된다, 제외된다? 포함된다, 제외되는 거 없다. 다 포함한다. 자, 자가 건설한 경우라도 제대로 원가는 뭘 기준한다? 도급을 기준하여, 기준하여 처리한다. 도급 기준이다. 자, 3번. 자, 하나 좀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외워야 될 부분이긴 한데, 자, 제대로 원가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대로 완전 똑같이 만든 걸 복제했다 해서 복제 원가가 있고, 자, 복제 원가가 있고, 그 다음에 먼 옛날에 30년 전에 만들어진 걸 다시 그대로 복제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자재를 어떻게 썼는지 알 방법도 없고, 그 당시에는 있었지만 지금 시점에서, 기준점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자재들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완전 똑같이 복제할 수가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대체하는 원가를 써요. 그래서 복제 원가가 있고 대체 원가가 있다. 자, 그러면 신축 건물들,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건물들은 복제 원가 쓰면 돼요. 너무 오래된 건물은 어쩔 수 없이 뭐 할 수밖에 없다? 대체할 수밖에 없다. 그럼 뭘 대체할 거냐라고 할 때 효용이에요. 만족을 주는 효용을 대체하는 거예요. 효용을 대체하는데, 효용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능이에요. 기능에 대한 효용이에요. 기능 만족이에요. 효용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만족이라고 하듯이 기능상, 효용상 대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대체 원가란 말 나왔을 때 우리가 해석해야 될 단어가 기능이에요. 기능에 대한 뭔가 특이한 게 있더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대체 원가를 이용해서 대체 원가를 재조달 원가로 산정할 때라는 건 그대로 복제하지 못했어. 대체한 거죠. 뭐를 대체했다? 기능, 효용을 대체했다죠.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기능과 그대로 기능, 최신식의 기능으로 바꾸는데 기능의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대체 원가를 잡을 때는 기능적 감가를 이미 반영을 시켜서 대체 원가를 잡다 보니까 감가 수정할 때 뭐는 별도로 하지 않는다? 기능적 감가는 별도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해야 돼. 물리적, 경제적은 해야 되는데 뭐는 별도로 안 한다? 기능은 안 한다. 그래서 대체 원가 나오면 기능 만족이라고 생각하면서 효용은 만족이니까 기능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돼. 기능적 감가를 별도로 하지 않는다. 감가 수정할 때. 원래 감가 수정할 때는 물경기를 다 고려해야 되는데 대체 원가를 할 때는 뭐는 안 한다? 기능적 감가는 별도로 안 한다. 이게 특이하게 한번 어렵게 나왔던 지문이니까 하나 기억해 놓고. 자, 동일한 효용을 가진 이 원가가 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효용, 기능을 대체한 거다라고 생각해야 돼. 이건 복제 원가가 아니라 대체 원가예요. 복제는 그대로 눈에 보이기에 완전 똑같은 물리적으로 동일한 원가를 잡을 때 복제 원가라는 말을 쓰고, 그대로 복제하는 게 아니라 효용이나 기능을 대체한 건 대체 원가라고 한다. 그래서 대체 원가에 대한 문제가 두 번 나왔어요. 이렇게 17회. 자, 4번에 보니까 제조달 원가를 감액할 때 뺀다는 얘기죠. 감액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감가를 수정한다 라고 했어요. 감가유는 세 가지. 물경기가 있더라. 마모파손. 기능적 감가는 내부 구성 요소, 설계, 설비. 경제적 감가는 외부 환경과 적합하지 않을 때 기능적 감가. 자, 보니까 경제적 감가라고 나왔는데, 자, 경제적 감가는 인근 지역 맞죠? 이건 주변 환경이니까. 설계 설비는 이건 아니죠. 설계 설비는 뭐예요? 내부 구성 요소니까 기능적 감가와 관련돼야 돼요.
그래서 설계, 설비는 내부 구성 요소니까 내부 구성 요소. 우리가 아까 암기 코드 할 때 내부, 개개, 기형 이렇게 외웠던 거죠. 자, 감가 수정하는 방법, 정률상, 관찰, 분해. 자, 내용연수법에는 뭐가 있다? 정률상이 있죠. 정률상, 관찰, 분해 이렇게 감가 수정이 있더라. 자, 정률상은 내용연수다. 무슨 내용연수? 경제적 내용연수. 그러면 감가 수정할 때 내용연수는 어떤 내용연수를 쓰냐? 물리적 내용연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 내용연수를 의미한다. 경제적이 아니라 물리적이다가 아니라 경제적 내용연수를 의미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경제적 내용연수를 의미한다. 이렇게 쓸데없이 말을 붙인 건 어렵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경제적 내용연수를 의미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정액법. 자, 정액법은 일정한 감가액이죠. 매년 감가액이 똑같아요. 매년 1억씩 감가된다면 감가 누계액이라고 나왔어요. 감가 총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매년 1억씩 감가된다면 1년에는 1억, 2년 차에는 총 2억, 3년 차에는 총 3억 되겠죠. 감가 총액은 비례하여 증가한다. 맞겠죠. 매년 감가액이 일정하니까 감가 총액은 비례하여 증가한다. 맞고. 자,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자, 정률법이 나왔을 때 출제자가 다 속여냈어요. 다. 그렇다는 건 감가 수정 문제가 나오면 정률법에서 답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정률이니까 일정한 감가율 나와야죠. 감가율이 뭐한다? 일정하다라고 나와야 돼요. 감가율은 일정하고 감가액은 뭐한다? 감소한다. 자, 정률법은 일정한 감가율, 뭐 곱하든지 말든지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일정한 감가율인데 매년 감가액은 뭐한다? 감소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감소한다. 자, 연간 감가액은 일정하지만 이라고 나왔어요. 여기 감가액이 일정하다라고 하면 이건 무슨 법? 정액법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연간 감가액이 체감한다, 준다고 나왔죠. 이건 감가액이 준다는 건 감가율이 일정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법? 정률법. 정률법은 매년 감가액이 줄어든다. 이렇게. 결국 이 세 개의 지문을 보면서 출제자는 정률법, 감가율은 일정한데 감가액은 줄어든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잡는 거예요. 자, 9번에 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복리로 이자를 계산해서 감가액을 정하는 걸 뭐라고 한다? 상환기금법. 이자 고려한 건 상환기금법. 자,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보죠. 자, 얘는 뭐 말문제로 나올 확률은 거의 없어요. 99.9%가 다 계산 문제, 거래사례 비교법 아니면 공시지가 기준법 이렇게 나오고, 한 문제가 추가로 더 낸다라면 이런 말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한번 보죠. 자, 거래사례 비교법이란 사례를 비교하는 거죠. 다른 사례예요? 비슷한 사례예요? 비슷한 사례지. 당연히 같거나 비슷한 사례와 비교하여 뭐한다? 사시지계면이죠. 사시형의 지계 등은 면을 내서 가액을 구한다라는 걸 거래사례 비교법. 자, 거래사례 비교법은 시장성, 시장의 사례니까 사례는 무조건 시장과 연결돼야 돼요. 시장 나오면 수요 공급 나와야지. 감정평가 이전에서는 시장은 수요 공급이 일어난 공간, 경기 변동은 수요 공급의 정도, 시장과 관련돼야 되고, 감정평가에서 시장 나오면 사례 이렇게 관련 지어야 돼요. 자, 실증적이며 설득력이 풍부하다. 실제 일어난 사건이죠. 실제 일어난 사건을 바탕으로 하니까 실증적이다, 실제 일어난 사건이다, 설득력이 풍부하다, 믿을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동일수거는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구했대. 사례를 인근 지역에서 구했대요. 인근 지역에서. 그럼 지역 요인 비교 과정은 필요하지 않다. 맞아요? 틀려요? 자,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있어요? 있지.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죠. 근데 사례도 인근 지역에 있대. 근데 인근 지역 정의가 뭐를 공유한다?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라고 했죠. 그럼 지역 요인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다는 얘기지. 그럼 지역 요인 비교할 필요가 없다. 맞는 거죠. 여기에 별표. 지역 요인을 비교하지 않는 거지. 여기에 지역 분석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지역 분석은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지역 요인을 비교할 필요 없다지. 지역 분석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지역 분석은 생략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감정평가할 때는 지역 분석, 개별 분석 무조건 해야 돼.
지역 요인을 비교할 필요가 없다. 지역 요인 똑같으니까. 자, 시점 수정은 시점을 바꾸는 거죠. 언제 시점으로? 무조건 기준 시점으로. 거래사료의 거래 시점을 무슨 시점으로? 기준 시점의 가격으로 바꾸는 거다. 자, 거래 시점의 가격을 기준 시점 가격으로 바꾸는 거고. 자, 공시지가 기준법 나오면 무조건 첫 번째 기준. 비교가 아니라 기준. 자, 표준지를 갖다가 표준지를 선정해야죠. 표준지에다가 뭐 한다? 시직의 기타. 여기에 시가 나와야지. 사정, 보정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시직의 그 밖에. 그게 토지가액을 정하는 거죠. 토지를 평가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 뭘 갖다 쓴다? 표준지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죠. 자, 원칙이에요. 원칙은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쓰죠. 근데 무조건 원칙대로만 하는 건 아니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다르게 할 수 있는데 이때 자, 토지는 원칙은 공시지가 기준법인데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다라면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다라면 실거래가래 실제 거래한 거죠. 사례대. 그럼 뭘 쓴다? 거래사례 비교법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거래사례 비교법을 쓸 수 있다. 토지는 무조건 공시지가 기준법만 쓰는 게 아니라 원칙이지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다라면 거래사례 비교법을 쓸 수도 있다. 토지 가액을 평가할 때. 자, 그러면 실거래가는 이건 뭐냐? 실제 신고된 가격을 얘기하는 거야. 실제 신고된 것 중에서 적정한 가격을 얘기하고, 자, 적정한은 최근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근 때라고 할 때 도시는 집가 변동이 자주 있으니까 최근을 어떻게? 짧게, 그 밖의 지역은 집가 변동이 없으니까 길게 최근을 잡은 거죠. 그래서 도시는 몇 년 이내? 3년 이내. 그 밖의 지역은 몇 년? 5년 이내에 최근 거에 신고된 적정한 가격을 적정한 실거래가 얘가 있으면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토지 가격을 평가해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한 거죠. 원칙은 공시지가 기준법이지만. 자, 수익환원법 말문제 대비해서 봅시다. 자, 수익환원법은 여기 답이 나왔죠. 수익을 뭐에 해서? 환원해서 뭘 구하는 거예요? 가격을 구하는 거지. 가액을 구한다. 이때 수익은 무슨 수익? 장래 순수익이죠. 장래 순수익이나 같은 말로 미래 현금 흐름을 땡겨온다.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이렇게 가액 구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격을 구할 때 가격은 장래 순수익 나누기 뭐? 환원율, 환원이율, 환원율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근데 얘와 얘는 자리를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꿀 수 있지. 바꿔도 상관없고. 이건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자리를 바꿀 수 있고 반비례 관계. 바꾸면 환원율은 순 나누기 가격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환원율이 뭐야? 이렇게 할 때 순을 가격으로 나눈 값이야. 이렇게 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환원율 나오면 뭘로 해석한다? 요구 수익률로 해석한다 했어요. 할인율이라고도 할 수 있고 요구 수익률로 해석할 수 있다. 요구 수익률 바꿔요. 그러면 무위험률과 뭐? 위험할증률, 위험률과 더할 수 있겠네. 이때 감정평가에서는 무위험률을 순수이율이란 말로도 써요. 느낌이 비슷하잖아. 순수하다, 없다. 비슷한가? 어찌됐거나. 자, 위험이 없다, 순수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때 무위험률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 금리를 얘기한다라는 거였어요. 자, 요구 수익률 기회비용의 의미가 있죠. 환원율도 기회비용의 의미가 있다. 금리가 오르면 금리가 오른데 그럼 얘도 커지겠지. 위험이 커진데 위험 커지면 위험률 커지니까 얘도 커지겠지. 그래서 환원율은 커진다라는 거죠. 마지막에 환원율 커지면 가격은 어떤다? 낮아진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 게 이론적인 감정평가 방법 수익환원법에서 수익환원율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자, 이 정도 해석하면 되고. 자, 봅시다. 자, 환원율 구하는 거, 이것도 이제 외워야지, 먼저. 시조가 12개 있다. 시조 12, 시조 12, 시조 12. 이제 우리 많이 봤으니까, 시조 12. 시장에서 추출한대요. 시장에서 끄집어낸대. 시장에 뭘 이용할까요? 사례예요. 시장의 사례로부터 환원율 구했다. 아까 감정평가 시장 나오면 사례 나와야 돼요. 사례. 자, 조성법은 위험조성법이에요. 위험조성법. 이거 우리가 투자로 해서 똑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투자론에서 투자의 위험의 처리 관리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보조, 회전, 통, 감 들어있다 이렇게 외웠는데 이때 조가 위험 조정 할인율법이에요. 위험 조정, 위험 조성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험에 따라서 위험을 여러 구성 요소로 분해한 다음에 위험에 따라서 환원율을 결정하는 것을 위험에 따라 환원율을 결정하는 것을 이걸 위험 조성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위험 커지면 환원율은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겠지. 이거 나오면 뭘로 바꾼다? 요구 수익률로 바꾼다. 위험 커지면 요구 수익률 커지지 라는 거였어요. 자, 투자결합법은 결합한대. 왜 결합해야 되냐? 다른 것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분리되니까 결합해야 되는데 다른 것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결합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니까 결합해야 된다. 이게 물리적이냐 금융적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느낌상 토지 건물은 눈에 보이는 게 다른 거고 금융은 돈을 빌렸냐 안 빌렸냐니까 저당 투자자 지분 투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에르두법은 LG전자라고 외웠어요. LG전자. LG 지분 투자자 지분 형성 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고 얘가 가장 중요하죠. 원래 우리가 환원율을 할 때 순을 쓰는 게 일반적인데 에르두는 뭘 쓰는 게 좋다? 세전을 쓰는 게 좋다라고 했어요. 세전. LG전. 자본이득이라는 건 가치가 올라갔냐 내려갔냐 가치 상승분 하락분을 고려한 것을 이걸 자본이득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걸 LG가전이라고도 내년에 이렇게 LG가전이라고 할 거예요. 에르두법. 지분. 가는 가치 상승 하락분, 전은 세전을 썼다. 이 얘기나 가치 상승 하락분을 자본이득을 하니까 자본이라고 외웠던 건데. 자, 부채 감당법. 저부대 곱한다. 저부대. 이때 부는 부채 비율 아니라 부채 감당률이다. 부채 감당률식 뭐분의 뭐?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 이건 무조건 알아야죠. 이건 학계론에서 가장 중요한 비율이니까 부채 감당률. 저부대. 감정평가에서 저당상수는 여기서만 등장해요. 감정평가에서 뭔가 저당상수 나왔다. 그럼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곱해야 돼요. 저부대. 이렇게 곱하면 답이에요. 저당상 나오면 저부대 곱해서 답 구한다. 환원율을 구하는 거예요. 부채 감당률법, 부채 감당법.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감가 수정하는 방법 5개는 정률상, 관찰, 분해 이렇게 감가 수정이에요. 무슨 법에서? 감가 수정은 무슨 법? 감정평가 방법 무슨 법에서 정률상, 관찰, 분해, 감가 수정이 나오는 거예요? 여보세요. 내가 힘들어요. 원가법. 제조자 원가를 뭐하여? 감가 수정하여 가액구한다. 감가 수정은 어디에서? 원가법. 무슨 방식? 원가 방식의 원가법에서 감가 수정 나오는 거고 환원율은 언제? 수익 방식의 수익 환원법에서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누어서 가격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익 환원법에서 환원율 시조 12. 감가수정 정률상 관찰분해는 원가법, 환원율 시조 12는 수익 환원법에서 등장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해놔야 돼요. 물론 이제 뭐 학교로만 공부하는 거 아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제가 노력하셔야 되고. 네. 자, 봅시다. 수익 환원법. 자, 수익 환원법이란 장래에 뭐를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이거 제가 한 수백 번 얘기했어요. 뭐해서?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뭘 구한다? 가액을. 여기까지 봐야 돼요. 이거 만약 임류라고 나오면 틀리는 거니까 여기까지. 자, 환원율은 우리가 가격은 순을 환원율로 나눌 수 있는데 자리 바꿔서 환원율은 순을 가격으로 나누는 거죠. 순은 위에 무조건 고정이야. 순은 고정이에요. 아래 가격이 들어가면 환원율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환원율은 순을 가격으로 곱한 거에 나눈 거예요. 나눈 값이다 라고 나와야 돼요. 즉 환원율은 순을 가격으로 나눴다. 가격은 순을 환원율로 나눴다. 순은 무조건 위에 있고 아래만 달라지는 거야. 자, 순이 일정하다고 나와서 일정한 건 볼 필요가 없고, 자, 가격이 올랐대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환원율로 봅시다.
환원율은 무조건 수는 있죠. 수는 무조건 위에 고정 딱 시켜놓고 뭘로? 가격으로 나누거나 가격은 수는 환원율로 나누거나 여기는 무슨 관계? 반비례니까 가격 오르면 환원율은 무조건 낮아진다라고 나와야죠. 낮아진다. 환원율이 올랐대. 그럼 가격은 무조건 낮아진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가격과 환원율은 반비례니까. 이 두 개 지문이 나왔는데 여기까지 세 개가 나왔는데 지금 출제자가 여기서 원하는 건 뭐예요? 가격과 환원율은 무슨 관계? 반비례야 반비례. 이게 중요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틀리게 냈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지문이기 때문이에요. 자, 3번에 환원율 나오면 요구 수익률로 해석한다.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이니까 기회비용의 의미가 있다. 자, 그리고 금리가 내렸대. 그럼 요구 수익률 낮아지겠지. 환원율 뭐 한다? 낮아진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환원율 구하는 거 C조, 2L부, C조, 2L부 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5번에 시장 추출법. 시장에 뭐 있다? 사례. 사례로부터 환원율 구한다. 시장 추출법.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나빠요? 시장에서 사례를 갖다 뭔가를 구한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예요. 무조건 좋아요. 실증적이에요. 실제 이런 사건이니까 설득력이 높아요. 맞아요. 그래서 환원율을 구하는 원칙이 첫 번째 뭐냐라고 하면 시장 추출법이에요. 시장 추출법이 무조건 좋은 거야. 이게 기본 원칙이야. 근데 좀 더 환원율을 구하려고 할 때는 조2L부를 더 쓸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갖다 쓰는 건 좋은 거야. 그럼 감정평가 방식에서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이 있죠. 가장 감정평가사가 많이 쓰는 방식은 뭐? 비교 방식이에요. 사례는 좋은 거잖아. 실제 일어난 사례니까. 얘는 실증적이다. 설득력이 높아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는 건 비교 방식을 가장 많이 쓰는 거예요. 비교 방식. 자, 조성법. 위험조성법이에요. 위험조성법. 시조에 조는 위험조성. 위험을 분해하고 위험에 따라 환원율을 구한다. 이걸 조성법이라 그래요. 위험조성법. 여기까지만 알면 돼. 단 좀 더 어렵게 나오면 위험이 커지면 환원율 뭐 한다? 높인다. 환원율 나오면 요구 수익률 쓴다고 했으니까. 자, 위험이 증가되었대요. 그럼 환원율 뭐 한다? 높인다. 자, 투자결합법은 같으니까 다르니까? 다르니까 결합해야지. 결합해야 돼. 다르니까 결합해야 돼. 토지 건물이 서로 동일한 게 아니라 다르니까. 분리되어 있으니까 결합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투자결합법 나왔어요. 금융적이냐 물리적이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니고 얘와 얘가 같으니까 다르니까 결합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출제자가 정말로 미친 듯이 어렵게 낸다고 했을 때 기대 수익률 들어갈까요? 요구 수익률 들어갈까요? 이 환원율이잖아. 이건 환원율 구하는 거죠. 환원율을 대변하는 건 뭐예요? 요구 수익률이에요. 요구 수익률이 다른 거지. 여기에 기대 수익률 다르다고 하면 안 돼요. 요구 수익률 나와야 돼. 환원율을 대변하는 건 요구 수익률이다. 이렇게. 에로드법 LG전자니까 자, 지분 LG 전이죠. 세전. 현금 수지는 세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전 현금 수지. LG전자 가치 상승분 하락분 자본이득 얘기하는 거죠. 자본이득. LG가전이라고 해도 돼요. LG가전 이렇게 외워도 되고 LG가전. 자, 부채감당법에서 환원율은 어떻게 구하냐? 저부대 곱하는 거야. 부채감당률, 저당상수, 대부비율을 곱하여 선정한다. 저부대 곱해서 구하는 거. 이건 부채감당률법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감정평가 규칙. 자, 여기에서 한 문제가 나올지 두 문제가 나올지 몰라요. 자, 좀 더 감정평가 문제가 쉽게 나왔다 그러면 감정평가 규칙에 두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무조건 맞으려고 노력하셔야 돼. 그리고 암기 코드도 제가 완벽하게 정리해 줬으니까 보죠. 우리 가장 많이 쓰는 건 거래사례비교법과 임대사례비교법이 얘가 가장 중추적인 역할이에요. 사례만 많으면 무조건 쓰는 거예요. 임대사례 많아요? 많지. 임대를 평가할 때는 무조건 임대사례비교법을 쓰면 돼요. 사례 많은 게 뭐냐? 이런 것들이 사례 많은 거야. 어떻게 했냐면 맛동산 과자를 일괄 먹으면 잇목에 살에 들린다 이렇게. 이건 거래사례 비교법이에요.
이거 딱 두 개 외워놓고 그 다음 나머지는 이제 찍어도 맞아야 돼, 사실. 자, 상장된 주식도 매일 거래되니까 사례가 많겠죠. 이건 뭐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자, 아까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이 원칙이죠. 원칙인데 여기 하나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다라면 얘는 뭘 쓴다? 거래 사례 비교법을 통해서 토지의 가격을 정할 수도 있더라라고 정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형태가 없어서 비교할 수 없는 건 이론적인 감정평가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형태가 없다는 건 무형자산을 얘기해요. 이 무형자산은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형자산, 권리, 무슨 권리 나오면 이건 수익환원법이에요. 가장 이론적인 감정평가 방법. 자, 이때 재단에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맞아요. 권리가 포함되어 있으면 뭔 짓을 하더라도 무조건 수익환원법이에요. 일과를 한다 어쩐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권리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수익환원법. 자, 여기 하나 더 최근에 기업 가치가 나왔어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기업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빼고 기업 가치를 평가할 수가 없어요. 얘도 뭘 포함하고 있다?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권리 포함되어 있으면 다 수익환원법. 나머지는 이제 원가법이죠. 건물, 건설, 기계, 기구, 선박, 항공기, 소, 경목림까지는 원가법. 하나 더. 그러면 봅시다. 임목인데 임목이 소, 경목림이래. 임목이 소, 경목림인 경우, 소, 경목림인 경우는 무슨 법을 쓰냐? 이렇게 나왔다면 무슨 법? 무조건이에요. 임목이든 아니든 중요한 게 아니라 소경목림이면 임목이든 임목 할아버지든 간에 상관없어요. 무조건 소경목림, 무조건 뭐? 원가법을 쓴다예요. 원가법. 소경목림 나오면 무조건 원가법이에요. 자, 외워서 무조건 틀리면 안 되는 거 반드시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봤던 것들 한번 정리해 볼 건데 봅시다. 자, 원가법이란이라고 나오면 뭐 나와야 돼요? 제대로 원가를 뭐하여? 감가 수정하여 뭘 구한다? 가액을. 이렇게 세 개 동그라미 쳐야 돼요. 여기까지가 원가법. 자, 아래 보니까 제대로 원가 감가 수정하여 가액 구하는 건 이건 원가법이고, 적산법은 적산 초대비 임료 나와야죠. 자, 두 번째 적산법 나왔어요. 적산 초대비죠. 대 필요한 경비에서 마지막 뭐 임료 여기까지 적산 초대비 임료 이렇게 딱 찾아야 돼요. 자, 아래 보니까 초대비 임료 이렇게 나오면 무슨 법? 적산법이지. 적산법. 자, 3번에 이건 뭐 소개낸 적은 없어요. 거래사례 비교법은 유사한 사례와 뭐하여? 비교하여 뭐한다? 사시지게 면을 거쳐서 뭘? 가액을 구한다. 그래도 혹시나 우린 틀리면 안 되는 거니까. 특히 이렇게 긴 지문들이 나오면 감정평가 규칙에 용어 문제 나오면 몇 번부터 읽어라? 5번부터 10번 중에 9번이 4, 5번의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래서부터 읽는 게 유리하다. 자, 얘 중요하죠. 얘는 여러 번 소개냈으니까 첫 번째 공시지가 뭐? 기준법. 이거 먼저 동그라미 쳐야 돼. 비교가 아니라 기준법. 뭐를 갖다가 표준지의 공시가를 뭐하여? 기준하여. 그 다음에 사시가 아니라 시지계 기타. 시 먼저 나와야 돼요. 사가 아니라 시지계 기타 이렇게 나오고 마지막에 토지 가액을 정하는 방법 이렇게 나와야죠. 자, 기준이라고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표준지 나와야 되고 시지계 이렇게 이 세 개가 중요한 거예요. 기준, 표준지, 그 다음에 시지계, 기타 이렇게 나와야 된다. 자, 수익환원법 이것도 틀리면 절대 안 되죠. 장래 뭐를 순수익이나 같은 말로 여기에 가로 이렇게 치면 뭐 미래 현금 흐름을 뭐하여 환원하거나 여기에 가로 나오면 할인하여 뭘 가액을 구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장래 순수익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액 구한다. 자, 여기 보니까 장래 순수익 미래 현금 흐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수익을 할인하여 환원하고 가액 구한다. 수익환원법이죠. 수익환원법.
자, 기준 시점 암기했을 때 기준되는 날짜죠.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를 정하는 기준되는 날짜인데 이걸 어떻게 정할 거냐? 가격 조완날,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 미리 정할 수 있다. 미리 정할 수 있는데 그 날짜에 가격 조사 뭐 할 때? 가능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가능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가격 조사 완료해야 기준점 나오는 거니까 그 날짜에 미리 정할 때는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해야지. 미리 정했는데 가격 조사를 할 수가 없어. 그럼 기준점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자, 35에 이렇게 나왔죠.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인데 미리 정할 수 있대요. 어떻게? 그 날짜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죠. 가능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기준 시점은 현장 조사 완료한 날이 아니라 가격 조사 완료한 날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감가 수정이란 감가를 수정한대요. 빼는 거야, 더하는 거야? 빼는 거죠. 어디에서? 제조달 원가에서. 그래서 제조달 원가를 감액이라고 나와서 감액. 힌트가 나왔죠. 빼는 과정이야. 이때 물경기를 고려하여 그 해당되는 감가액을 제조달 원가에서 뭐 하는 거다? 빼는 거예요. 차감하여 적정하는 작업이다. 차감을 다른 말로 공제하여 빼는 걸 차감, 공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감가를 수정하는 건 빼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감정평가 법인 등은 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 방법, 주된 방법을 적용하고 당연히 주된 방법이 있다. 우리가 어떤 하나의 물건의 시산가액을 여러 개 얻어가지고 이걸 조정해서 감정평가액을 정하니까 어떤 감정평가 방법 하나를 써가지고 얻어진 금액을 감정평가액이라고 하지 않죠. 그러나 감정평가 규칙 법령에 이 물건은 주된 방법을 이걸로 해. 주된 방법이랑 가장 가중치를 높게 부여하는 방법은 이걸로 쓰면 좋겠어. 라고 각각 규정했다는 얘기예요. 주된 방법이 있는데, 자, 건물 나오면 원가법, 건물 원가법, 건물 기계, 선박 항공기, 소경목림 원가법, 기계 나오면 원가법,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 탄,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으면 거래사례 비교법 쓸 수 있고,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공시지가 기준법 이렇게 나와야 되고, 동산 나오면 거래사례 비교법, 자동차, 맛동산, 과차니까 거래사례 비교법, 자동차 선박은 거래사례 비교법이 아니고 자동차는 거래사례 비교법인데 선박은 원가법 이렇게 나와야죠. 자, 이 별표 효용가치가 없는 물건이라고 나왔어요. 효용가치가 없대. 자동차와 선박이 각각 이제 기능을 가지고 있을 때는 자동차는 거래사례 비교법, 선박은 원가법을 쓰지만 얘가 효용가치가 없대. 굴러다니지 않고 떠다니지 못한대. 그럼 얘는 무슨 방법이 아니라 고철가. 뭐라고 한다? 해체 처분가액. 해체 처분가액으로 평가한다. 무조건 동산이든 기계든 선박이든 항공기든 자동차든지 간에 효용가치 없으면 고철가, 해체 처분가액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효용가치가 없으면, 이런 조건이 붙으면. 자, 자동차의 주된 방법과 선박 항공기의 주된 방법은 다르다. 자동차는 거래사례 비교법, 선박 항공기는 원가법. 과수원 나오면 맛동산, 과차니까 거래사례 비교법. 자, 산림을 평가할 때 산림은 자, 토지와 나무가 있을 거예요. 이걸 일단 뭐해서 평가한다?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구분해서, 즉 토지와 나무를 구분해서 평가해. 그 다음에 이제 각각 어떤 방법을 써라고 나온 거예요. 각각 어떤 방법을 써라. 먼저 토지와 인목은 가치가 다르니까 구분하는 게 기본이야. 구분해서 하고 어떤 방법을 쓸 거냐. 인목 나오면 거래사례 비교법, 소경목림 나오면 원가법, 인목이 소경목림이면 원가법, 인목이든 아니든 소경목림은 무조건 원가법 이렇게 나와야 돼요. 13번에 보니까 자, 여기 보니까 집합 건물이었어요. 아파트 얘기하는 거예요. 아파트는 건물과 토지 소유권을 떼어서 거래할 수가 없어. 항상 붙어 다니잖아요. 이걸 뭐라고? 복합 부동산이라 그랬어요. 당연히 자, 여기 보니까 건물과 대지 사용권, 토지 소유권이에요. 일괄할 수밖에 없다라고 나온 거예요. 일괄하면 거래사례 비교법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14번에 보니까 수익환원법을 쓰는 게 맞냐라고 나왔어요. 권리, 무형자산, 권리,
권리, 얘는 수익환원 맞죠? 재단도 권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광업재단, 공장재단, 권리, 기업가치도 권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임대료는 뭐? 임대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과수원은 거래사례 비교법. 이렇게 써야 되겠죠? 두 개가 틀렸고. 자, 권리 나오면 수익환원법이라고 나와야 되고, 수익환원법. 임대료 나오면 임대사례 비교법. 자, 감정평가 절차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앞에 3개 외우라 그랬죠. 본처 물건 확인해라. 본처 물건 확인해라. 그래서 본 기본적 사항을 확정하고 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물건을 확인해. 본처 물건 확인 이거 외우라 그랬죠. 본처 물건 확인. 이때 물건 확인하는 걸 뭐라고 할 거냐라고 했을 때 현장 조사예요, 실지 조사예요? 실지 조사라 그래요. 이걸 실지 조사. 실지 조사 해야 돼요? 아니할 수 있어요? 해야 하는데 조건이 붙을 때만 아니할 수 있다죠. 실지 조사 하여야 한다인데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자료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충분히 있는 경우라면 실조사를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물건 직접 가서 확인하는 걸 실지조사라고 한다. 그래서 본처 물건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가서 확인했으니까 자료 수집하겠지. 자료 수집했으니까 자료를 검토하겠지. 그 다음에 감정평가 방법을 선정해서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앞에 것만 외우라 그랬죠. 앞에 것만 읽어서 순서대로 나가면 된다. 앞에 3개 본처 물건 확인, 본처 물건 확인. 여기까지 틀리면 절대 안 된다. 네. 사실 여기까지 지금 지문만 다 이해했다라면 감정평가는 다 대비가 된 거예요. 감정평가 말문제 5문제 중에 4문제는 무조건 맞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걸 다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지. 자, 마지막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봅시다. 오늘은 안타깝네요. 네, 너무 안타까워요. 360명, 358명 이렇게. 네, 많죠. 너무 감사하죠. 많이들 들어주셔서.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돼. 내가 감사해야 돼. 둘 다 감사해야 돼요. 네, 서로. 네, 저도 감사하고. 자, 500명 약속은 언제든지 남아있으니까 심기일전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따가 강의 끝나고 잠깐 좀 공지 좀 할게요. 자, 마지막에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한번 보죠. 부동산 가격. 자, 부동산 가격을 나라에서 정해서 공시 알려주는 제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나라에서 부동산 가격을 알려주겠다. 적정 가격을 정하는 거야. 이 가격은 적정 가격. 나라에서 생각하는 적정 가격을 결정해서 알려줄게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자, 표준한 말 나오는 건 기준을 잡는 거고 각각의 타 가격을 뭐라고 하냐면 개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라에서 개별을 다 정해서 각각 땅 주인이나 건물 주택 주인한테 알려주는 이유가 뭐 받으려고? 세금 받으려고. 그러니까 개별을 결정 공시하는 이유는 세금 걷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개별을 정하는 데 있어서 각각 다 감정평가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각각 기준을 정했어. 표준을 감정평가하거나 적정하게로 반드시 조사해가지고 기준을 정해놓은 다음에 이 표준을 바탕으로 나머지 개별을 다 산정하는 거지. 비교해가지고 개별을 정해서 알려주고 세금 얼마 내라고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려고 개별을 공시하는 거죠. 자, 토지를 알려주고 주택도 알려주는데 단독 공동이 있는데 자, 이 표에서 반절이에요. 반절. 이 표만 이해하면 반절 공부 끝난 거예요. 첫 번째, 자, 토지는 표준과 개별로 구분하죠. 단독도 표준과 개별을 구분하죠. 근데 공동은 표준 개별 구분이 없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공동주택 나왔을 때는 표준 개별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표준 나왔을 때 공동 나온다, 개별 나왔을 때 공동 나온다, 이건 무조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공동주택 가격은 표준 개별을 구분하지 않는다. 첫 번째. 두 번째, 공시 의무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개별이 들어가야만 누구? 시군구. 시무도 어디? 시군구. 이렇게 돼야 돼요. 개별 들어갈 때만 시군구, 심의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럼 개별 없는 게 표준지 공시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누가 한다? 국장이 할 때 심의기관은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다.
이게 두 번째. 첫 번째, 공동주택은 표준개별 구분하지 않는다. 두 번째, 개별 들어갈 때만 시군구, 시무 나와야 되고 나머지 표준, 공동은 국장 이렇게 나와야죠. 그럼 표준과 개별의 관계가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자, 표준은 기준을 잡아준다 그랬어요. 기준을 바탕으로 개별이 산정되는 거예요. 이때 표준을 바탕으로 가격 비준표를 만들어요. 누가 만들어요? 국장이 만들어요. 국장이 가격 비준표. 가격을 비교, 기준 잡을 수 있는 표를 만들어서 누구에게 줘요? 시군구에게 줘. 그럼 시군구는 이 가격 비준표를 참고하여 개별을 산정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가? 가격 비준표를 국장이 만들어서 시군구 주면 시군구 이걸 참고해서 개별을 산정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가격 비준표의 기준은 누구예요? 표준이지. 가격 비준표의 기준은 뭐? 표준이지. 그럼 개별은 뭘 참고해서 만들어요? 가격 비준표를 만들어서 참고해서 개별을 산정한다. 이런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럼 가격 비준표의 기준이 되는 건 뭐? 표준 돼야지. 자, 이게 세 번째. 자, 네 번째는 그러면 국장이 하는 건, 자, 시군구가 하는 거 개별을 산정하는데, 개별을 산정할 때는 국장이 주는 가격 비준표를 받아가지고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좀 좋냐 나쁘냐 이거 비교해가지고 개별을 다 산정하면 돼. 그럼 시군구가 개별 산정하는 문제가 안 되죠. 그럼 국장이 표준을 다 직접 조사, 평가, 산정하고 다닐 리는 없어요. 누군가 의뢰하겠지. 누구에게 의뢰하냐라고 할 때 토지는 누구에게? 감정평가 법인 등에게 의뢰할 거고, 주택은 누구에게? 우리나라에 주택을 조사 산정하는 기관이 있죠. 어디? 한국부동산원. 옛날에는 이름이 한국감정원이었어요.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한국부동산원으로 바뀐 거죠. 한국부동산원에 자, 조사, 평가, 조사, 산정을 의뢰한다. 이게 이제 네 번째. 이 네 가지만 알아도 사실 반절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어요. 연결 지을 때. 첫 번째, 공동은 표준, 개별 구분하지 않는다. 개별 있을 때만 시군구와 연결돼야 되고, 나머지 표준, 공동은 국장, 중앙 이렇게 돼야 되고, 표준과 개별 사이의 관계는 가격 비준표라는 게 들어가 있고, 국장이 직접 조사, 산정, 평가하지는 않는데 토지는 감정평가 법인에게, 주택은 한국부동산원에게, 간평은 몇 이상? 둘 이상이죠. 반드시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둘 이상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들이 언제 기준 날짜를 정해서, 우리가 가격은 계속 변하잖아요. 일정한 게 아니라 변하잖아. 그럼 얘들은 다 언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 정해서 알려주는 건데 라고 할 때 이걸 기준이라 그래요. 공시 기준일. 공시 기준일은 언제다? 매년 언제? 1월 1일 날짜에 가격을 정해서 알려주는 거야. 이걸 공시 기준일. 알려주는 날은 뭐라 그래요? 언제까지 알려줘야 돼? 이건 공시일. 언제 날짜에 기준 잡은 이 가격이냐라고 할 때는 공시 기준일. 알려줘야 되는 날짜는 공시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시 기준은 1월 1일. 이것들은 이제 알려준 날짜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외울 필요 없고. 자, 중요한 내용 한번 보죠. 자, 국장은 개별 들어가면 무조건 시군구인데 표준 국장 거, 공동도 국장 거, 개별 안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얘들이 국장이 직접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의뢰하는데 토지는 어디에? 감정평가 법인. 주택은 어디에?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한다라는 거고. 자, 효력이 어떠냐, 어디에 쓸 거냐라고 할 때 국가지자체 업무에 쓸 수 있는데, 국가지자체에 나오면 무슨 업무냐? 이때 표준 나오면 뭐? 그 업무라고 나와야 되고, 개별 나오면 뭐? 과세 등의 업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과세 등의 업무. 이따가 공동은 이따 지문에서 보면서 해석해 줄 거고. 자, 근데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잖아요, 토지. 얘는 세금뿐만 아니라 세금도 들어가는데 세금 말고도 뭔가를 걷어들이려고 해. 땅값이 개발했을 때 정상을 초과해서 지가 상승분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 개발을 했더니 땅값이 정상을 초과해서 막 올라갔어. 이걸 뭐라 그래? 개발이익이라 그래요. 아, 답답해 죽겠어. 개발이익은 사업이익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물가 상승분 관련 있어? 없어? 없어. 땅값 올라간 거잖아요. 이걸 일부 뺏어가잖아요. 뺏어가는 돈을 뭐라고? 개발 부담금. 이 법령 근거는 뭐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땅값이 정상을 초과해서 올라가면 개발 부담금을 뺏어가잖아. 땅값을 얼마나 변했는지 알아야 부담금을 뺏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지에는 부담금도 있어. 부담금도 뺏어가려고 해. 나라 땅을 빌려 쓰고 있으면 임대료도 걷어야 되겠죠. 사용료, 대부료. 땅값 비싸면 임대료가 비싸겠지. 싸면 임대료가 낮겠지. 땅값을 알아야 얘를 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에는 세금 말고도 이런 것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금, 부담금, 사용료 산정하려고. 그러면 개별은 무조건 다 산정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앞에가 50%라면 나머지가 이제 50% 중에 30%가 얘야. 얘가 30%야. 얘. 자, 표준으로 선정됐대요. 표준지로 선정되거나 표준주택으로 선정됐대. 자, 그럼 표준 가격이 있겠죠? 표준지 공시가나 표준주택 가격이 있겠지. 그럼 별도로 얘는 개별을 산정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지. 표준 가격을 뭘로 본다? 개별로 본다. 그럼 여기에서 표준 가격은 무조건 개별 가격과 일치한다. 맞아요? 틀려요? 무조건 일치해? 무조건 일치해. 무조건 일치해. 일치해. 방금 표준으로 선정되면 표준 가격이 있죠? 이 표준 가격을 뭘로 본대? 개별로 본대. 표준 가격이 있으면 무조건 개별로 본대. 그럼 표준 가격은 무조건 개별과 일치해? 일치해. 무조건 일치해요. 이렇게 나와서 감정평가 법이네. 표준지 공시가는 무조건 개별 공시가와 일치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 표준 주택 가격은 무조건 개별 주택 가격과 일치한다. 맞아요. 표준 가격 무조건 뭘로 보니까? 개별로 보니까. 맞아요. 무조건 일치하는 거야. 그러면 표준으로 선정되면 개별을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표준 가격을 개별로 볼 거니까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개별을 산정하는 이유가 세금 부담금 정하려고 하는데 세금 부담금의 대상이 아니래. 그러면 개별을 뭐 할 수 있다? 아니할 수 있다. 왜 그러냐? 표준을 개별을 뭘로 본다? 표준으로 본다. 표준을 개별로 볼 거야 라고 규정이 돼 있으니까 라는 거예요. 얘가 30%야. 이 신청도 할 수 있죠. 언제? 공시 1로부터 알려줬으니까 30일 줄게. 공시 기준이 아니고 공시 1로부터 30일 이내 이 신청해라. 네, 이 신청해야 되는 대상이 개별 들어가면 누구? 개별 들어가면 시군구, 개별 없으면 국장 이렇게 나와야죠. 개별 들어갈 때 시군구. 자, 이해 신청할 때 공시 1로부터 30일인데 누구에게 개별 들어가면 무조건 시군구, 나머지는 다 국장. 자, 공동은 개별과 표준을 구분하여 공시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공시 기준일은 1월 1일이라 그랬어요. 1월 1일. 매년 1월 1일. 근데 이제 개별에서 중간에 분할이나 합병이 발생해서 가치가 변경될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른 날을 기준해서 다시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대통령령으로 정한 날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 이게 최근 감정평가에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암기를 이렇게 했었어요. 개별, 주지, 4, 5, 6, 7 개별적으로 주지 마땅한 암기 코드가 없어. 그 스토리가 개별적으로 주지 스님과 사오정이 고기를 먹었는데 육질이 아주 끝내줘. 이렇게 알아서 외우는데 개별 주지 4, 5, 6, 7 했을 때 이게 개별 주택가격거, 얘가 개별 공시지가 거를 얘기하죠. 이 4, 5는 공시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시일. 4월 말, 5월 말까지 공시일 알려줘야 되고 이게 공시 기준이래요. 공시 기준일은 원래 매년 1월 1일인데 중간에 분할합병 발생하면 다른 날을 기준해서 다시 결정 공시해야 되는데 개별 주택가격은 언제? 6월 1일. 개별 공시가는 언제? 7월 1일. 언제나 공시는 주택이 먼저 토지가 나중이에요. 주택 먼저 토지가 나중이에요. 토지가 나중이다. 주택 먼저 토지 나중에 4, 5, 6, 7. 4, 5 토지가 나중. 6, 7 토지가 나중. 이렇게 개별 주지 4, 5, 6, 7 이렇게. 그러면 개별 주택 가격의 공시 기준일은
6월 1일인 경우도 있다. 맞아요. 맞아요. 개별 공시지가의 공시 기준일은 1월 1일일 수도 있고 7월 1일일 수도 있다. 맞아요. 맞아요. 개별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 표준은 무조건 1월 1일밖에 없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내용 정리한 거고. 자, 이제 지문 풀어봅시다. 아까 그런 지문 좀 어렵죠? 표준지 공시가는 무조건 개별 공시가와 일치한다. 무조건 일치한다. 맞아요? 맞아요. 표준 주택 가격은 무조건 개별 주택 가격과 일치한다. 맞아요. 맞아.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내용 빠졌지만 이런 것도 있죠. 표준지 공시가와 표준 주택 가격은 기준을 잡아준다 그랬죠. 그럼 그 가격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공시 사항들을 같이 공시해 줘야 돼요. 야, 도로가 이렇게 있고 면적이 얼마고 뭐 면적당 가격이 얼마고 뭐 이렇게 다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럴 때 사연이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이거 한번 따져야 되는데, 사는 사용 승인일, 연은 연면적. 얘는 토지에 대한 얘기예요, 주택에 대한 얘기예요? 주택이에요. 주택. 그래서 표준 주택 가격 공시사항에는 사연이 있어야 되지만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사항에는 사연이 있으면 안 된다. 사용 승인일, 연면적. 이거. 자, 그 다음에 표준을 정할 때는, 이거 표준 얘기하는 건데, 자, 표준지로 선정되거나 표준주택으로 선정될 수 있는데, 표준지에 저당권, 전세권이 들어가 있대. 또는 건물이 있대. 근데 우리는 표준지는 토지만의 가격을 정해야 돼요. 그럼 건물 있는 걸로 없는 걸로? 없는 걸로. 사법상의 제한도 없는 걸로. 표준주택도 선정되었어, 단독주택이. 근데 저기에 뭐 전세권이 또 들어가 있어. 그럼 있는 걸로 없는 걸로? 없는 걸로. 온전한 토지나 주택 가격만을 평가해야지 여러 가지 권리가 그 가격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기 전에 내가 까먹을 것 같아서 마음에 드는 암기 코드가 하나 제보를 받았어요. 내 질문에 선생님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쏙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잠깐 설명해 줄 건데, 그분이 여기에서 강의를 듣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어림셈법에서 크기, 수익률이 있고 승수가 있었잖아요. 승수가 있을 때 조, 순, 전, 후로 갈수록 수익률은 커져 작아져? 작아져 커져? 작아져. 이때 수익의 기억이 있잖아. 기억을 약간 이렇게 좀 눕혀. 그럼 이렇게 된다. 이거 기억이다. 이렇게 기억. 수익이니까 기억은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눕혀. 그러면 승수는 역수니까 뭐다? 커진다. 이렇게 오면 좋겠다라고 해서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뭐 질문에는 이름이 다 공개되지 않아서 제가 뭐 성함은 정확히 모르는데 어쨌거나 감사하다. 이건 내년에 내가 쓸 암기 코드로 제가 설명할 때 참고로 쓰겠다. 감사해요. 수익이니까 기억이 있으니까 약간 눕혀서 이렇게 작아진다. 조순전으로 갈 때 승수는 역수니까 반대로 조순전으로 커지죠. 이게 어림셈법의 네 번째 중요한 거였죠. 어림셈법의 승수는 어떨수록 유리하다? 작을수록 유리하다. 얘는 회수 기간이니까. 그 다음에 순자, 전지 이렇게 순 나오면 자본, 세전 나오면 지분. 이때 조순과 관련되어 있는 투자액은 총투자액이고 세전과 세후 관련되어 있는 수익률 수준은 지분 투자액이다. 여기까지 알아두면 말 문제는 무조건 받을 수 있다 그랬어. 이 네 가지. 수익률, 이게 기억을 눕히면, 약간 눕히면 이렇게 작아진다. 기억, 이렇게 기억. 좋잖아. 별로 감동이 없어. 나는, 천재인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좋아요. 자, 봅시다. 1번. 자, 보니까 시군구 나왔어요. 시군구 나왔고, 시군구. 그러면 개별 이렇게 연결돼야죠. 시군구 개별 연결돼 있고. 자, 시군구가 개별을 결정할 때는 어쩌고 저쩌고 보니까 얘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표준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가격, 비준표를 사용해서 산정한다라고 나온 거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군구가 개별을 결정 공시할 때는
표준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뭐 가격 비준표를 뭐하여 사용하여 산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는 얘기지.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 뭐 좋은 얘기지 이건. 자, 두 번째, 표준지 공시가는 어디에 쓸 거냐라고 할 때 일단 첫 번째, 이 국가지자체가 보여야 돼요. 국가지자체가 보이죠. 그러면 표준 나왔으니까 무슨 업무? 그 업무에 사용된다라고 나와야 돼. 일단 맞았고, 나머지 이제 좀 더 중요한 걸 따져보면 표준지는 기준을 잡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토지 가격의 정보를 제공하고 토지 거래에 뭐가 된다? 기준, 지표가 되고, 그다음에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원칙은 무슨 방법? 나도 답답해 죽으려고 그래.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원칙은 공시지가, 기준법. 무슨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에 어디에 쓸 거냐? 공시지가 기준법에 기준을 잡아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감정평가 법인 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토지 감정평가할 때 이거 뭐예요? 공시지가 기준법이겠지. 기준법을 쓰는데 여기에 뭐가 된다? 기준이 된다. 맞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하고. 자, 뿐만 아니라 표준공시가 이런 데도 써요. 나라가 땅을 사거나 팔거나 환지 처분하거나 수용하거나 보상할 때 이때 기준도 표준이에요. 개별은 뭐 거둘 때? 세금 거둘 때 개별 쓰고 나머지는 다 표준 쓰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국가지자체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 표준 나왔으니까 뭐 그 업무 맞고. 자, 그 아래 보죠. 개별 나왔는데 국가지자체 나왔어요. 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지문이기 중 하나인데, 그러니까 무슨 업무냐? 개별이니까 무슨 업무? 과세 등의 업무 연결돼야 되는데 여기에 공동주택 가격이 나왔어요. 공동주택도 아파트도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성격이 전혀 다르지만 국가지자체 과세 등의 업무에는 딱 한 번 붙어 다녀. 절대로 붙어 다닐 녀석이 아닌데 딱 한 번 붙어 다닐 수 있는 게 얘예요. 과세 등의 업무에는 개별과 공동이 붙어 다닐 수 있다. 과세 등의 업무. 이거 하나 중요한 지문이고. 자, 국장은 국장, 표준 맞네요. 산정할 때 어디에게 의뢰하냐라고 할 때 여기에 토지니까 어디에? 감정평가 법인에게 의뢰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국장이 표준지, 토지니까 반드시 둘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이냐? 둘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은 맞는데 반드시는 아니야. 일반적으로 둘 이상. 집가 변동이 적은 경우, 거의 없는 경우에는 둘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집가 변동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하나의 감평에도 의뢰해도 돼 라고 좀 재수 없는 질문이 한번 나왔었고. 자, 국장 표준 이렇게 나왔네요. 맞고. 주산정할 때 주택이라고 나왔어. 주택. 그럼 어디? 한국부동산원이죠. 또는 법인 또는 부동산원이 아니라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국장 표준 이렇게 나왔고. 자, 할 때 어디에 심을 거치냐 할 때 국장이 하는 건 중앙 나와야지. 시군구는 시군구와 연결돼야 되고. 4번 보죠. 이의 있으면 이의 신청할 수 있지. 공시일로부터 언제? 30일 이내. 중요한 건 누구에게가 중요하죠. 누구에게? 표준 나왔어. 그럼 누구에게? 국장. 개별 나올 때만 시군구 나와야죠. 자, 이의 있으면 공시일로부터 30일. 근데 여기 개별이네. 누구에게? 시군구에게 이렇게 나와야죠.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자, 여기 보니까 이의가 있을 때 공시일로부터 30일. 자, 개별은 누구에게? 시군구. 근데 공동은 누구에게? 국장. 항상 개별과 공동이 붙어 다니는 건 과세 등의 업무에서만 붙어 다닐 수 있어요. 여기선 붙어 다닐 수 있는데 나머지는 붙어 다닐 수가 없어. 이의 신청은 개별은 시군구, 공동은 국장 이렇게 나와야지. 자, 공시사항에 표준지라고 나왔네요. 공시사항에 이런 것들이 있어? 다 외울 수 없죠. 지번, 가격, 면적, 형상 이런 것들 있는데 우리가 따질 건 뭐? 사연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사용승인 연면적이 없어. 지번, 면적, 땅, 가격, 면적, 형상, 주변 토지, 이용, 도로상 없잖아요. 그럼 맞는 걸로 보는 거예요. 여기에 표준주택이라고 나왔을 때 한번 봅시다. 아래 보니까 표준지 공시가를 공시할 때는 연면적이 나왔고 사용 승인이 나왔네. 이건 토지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주택 얘기지. 표준 주택 가격을 공시할 때는 사연이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일 때 사연. 6번 봅시다.
자, 나라 땅을 사거나 팔거나 공공용지 사거나 팔거나 보상할 때 이거 세금 걷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뭘 써야 돼? 표준 써야지. 개별은 세금 거둘 때만 쓰는 얘기고 세금이나 부담금 쓸 때. 자, 7번에 뭐 오타가 있는데 개별이죠. 개별. 시군구가 개별을 결정무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나왔어.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 표준으로 선정됐을 때 가장 중요하죠. 첫 번째, 표준지로 선정되거나 라는 거. 두 번째, 세금 부담금의 대상이 아닌 경우. 보니까 부담금의 대상이 아닌 거, 세금의 대상이 아닌 경우 등도 해당된다. 맞네요. 표준으로 선정되거나 세금 부담금의 대상이 아닌 경우라면 개별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중요한 지문이죠. 예, 별표.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출제자가 마지막 문제에서 보너스 주려고 할 때 항상 이 지문 내는 거니까 표준지로 선정되었대요. 그러면 개별을 결정 공시해야 돼? 아니할 수 있어? 아니할 수 있다. 개별을 아니할 수 있다. 이때 표준을 뭘로 보겠다? 표준지 공시가를 개별로 본다. 이 말은 표준지 공시가는 무조건 개별과 일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표준주택으로 선정된이라고 나왔어요. 일단 첫 번째, 여기에 공동 나오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단독주택만 표준개별 구분되니까. 자, 표준으로 선정된 단독에서 라고 나와서 표준으로 선정됐대. 이 말 나오면 개별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래서 개별을 결정 공시 아니할 수 있다. 또는 여기에 세금 부담금의 대상이 세금의 대상이 아니면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8번. 자,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는 여기에 어쩌고저쩌고 단독 공동 중에서라고 나왔어요. 아니죠. 공동은 표준개별과 관련이 없어요. 공동은 표준개별 구분하지 않고 단독에서만 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이렇게 구분하는 거다. 표준주택은 단독 공동주택 중에서 대표성 있는 주택이 아니라 단독에서 얘기하는 거다. 자, 공동주택 가격에 표준개별 붙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지문도 봐봐요. 3개 나왔는데 공동 나왔을 때 다 틀리긴 했어. 그럼 출제자가 공동 나올 때 주의해야 된다. 공동은 표준과 개별을 구분하지 않는다. 표준주택에는 공동 포함되지 않는다. 표준 개별과 공동 아무 관련이 없다. 이게 중요한 지문인 거예요. 출제자가 공동을 얘기할 때. 그러면 공동주택 나오면 항상 주의해야지. 근데 조금 정리하자면, 다시 얘기하면, 자, 여기에 공동이 국가지자체 과세 등의 업무에는 당연히 사용될 수 있지. 맞죠? 공동은 누가 하는 거야? 국장이 하는 거죠, 국장. 중앙의 심을 거치고, 어디에 의뢰한다? 부동산 원에 의뢰한다? 이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신정도 국장이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죠. 이거. 공동 나올 때는 표준 개별의 관련이 없다. 이거. 그래서 공동 나오면 딱 체크 한번 해야 돼요. 표준 개별과 아무 관련이 없다라는 걸 먼저 확인해야 된다. 자, 9번에 보니까 자, 표준주택 가격을 평가할 때 전세권이 있대. 그럼 전세권이 있는 걸로 평가해야 돼? 없는 걸로 평가해야 돼? 없는 걸로. 당의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평가한다. 라는 거죠. 이게 표준지라고 해도 사법상의 권리가 포함되지 않게 건물이 없는 걸로 가정해서 평가한다. 온전한 토지나 온전한 주택 가격만 평가한다. 라는 얘기였어요. 아직도 안 끝났네. 자, 표준지의 공시 기준이 언제? 매년 1월 1일. 자, 근데 봅시다. 자, 이 11번. 자, 시장군수구청장이 자, 이후에, 공시기준 이후에 분할합병이 발생했대요. 그럼 변경사유가 발생했대. 그럼 대통령을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이 날을 기준으로 해서 개별을 다시 결정 공시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 변경사유가 발생했으니까 다른 날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결정 공시해야 돼. 이게 언제야? 라고 했을 때 아까 개별 주지 4, 5, 6, 7 이거였죠. 6, 7. 주택은 언제? 6월 1일. 토지는 7월 1일. 자, 그럼 여기 보니까 토지죠, 토지. 그럼 이 날이 언제겠어? 1월 1일 아니면 언제? 7월 1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7월 1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아래 봅시다. 자, 시군구는 공시기준 이후에 분할합병 발생해서 대통령령을 정하는 날을 기준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여기에 시군구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무조건 개별 나와야지. 시군구 나오면 무조건 개별 연결돼야죠. 이제 개별 나와야 되고 개별 주택가격 나와야 되는데, 자, 이때 이 날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 주택은 언제? 6월 1일. 이 날이 1월 1일 아니면 6월 1일일 수 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문이 개별 주택이라고 나왔네요. 주택. 개별 주지 4567이죠. 그럼 얘는 주택은 공식 기준일이 언제일 수도 있다? 6월 1일일 수도 있다. 1월 1일 아니면 6월 1일일 수도 있다. 이거죠. 개별 주지 4567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여기까지네요. 마지막으로 기출지문 특강을 마무리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당연히 합격하는 건 당연하고, 당신의 이름으로 완성하셔라. 이렇게. 멋있네. 어쨌거나 포기하지 말고, 지금 좀 부족하더라도 아마 최선을 다하면 불가능했던 것도 얼마든지 기적적으로 합격하는데 충분한 시간이에요.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 지금 막 이렇게 막 공부가 안 됐다, 막 안 된다,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이상한 생각, 방황하지 말고 그냥 하라는 거. 모르겠으면 그냥 가장 얇고 좋은 거, 보기 편한 거, 이걸 여러 번 보는 게 무조건이에요. 뭘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가장 보기 좋은 거, 얇은 거, 편한 거를 자주 보셔요. 그리고 부분 보고 조금 한두 페이지 보고 넘기고 또 다음에 또 한두 페이지 보고 넘기고 그러면 안 돼. 한번 딱 시작하면 끝까지 보려고 노력하셔야 돼, 지금은. 그리고 시간을 많이 들이지 말고 가볍게 모르는 거, 공부하는 거 틀려도 된다 생각하고 내가 아는 거, 맞아야 되는 것들만 꼼꼼히 좀 이렇게 봐야 된다고 빨리 좀 스피드 있게 보시는 게 중요해요. 다 꼼꼼히가 아니라 틀리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만 좀 더 집중해서 빠르게 보시려고 노력하시면 된다. 자, 심기일전이 이제 우리 기출지문 심기일전은 여기까지 끝났고, 다음에 심기일전을 또 잡았어요. 10월 12일 일요일 이때 적중지문 200제라고 해서 백선집에서 백선, 제가 1년 중에 가장 공들이고 가장 많은 시간 투자해가지고 가장 머리를 많이 써서 만드는 게 사실 백선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좀 어려워하는 듯한 느낌이 있지만 사실 너무 좋은 교재예요. 그래서 고득점까지 맞추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교재인데, 어찌됐거나 좀 어렵고 감정평가에서 중요한 지문들 좀 많이 따와가지고 어렵게 느껴질 것 같아서 이 백선에서 가장 중요한 거 200개를 제가 뽑아가지고 10월 12일 날 일요일 날 김포중앙에 오실 수 있으면 10시부터 진행할 거예요. 10시부터 아마 한 2시나 3시 정도까지 진행할 거니까 무료예요. 무료. 심기일전이니까 무료 라이브고 라이브로도 진행할 거예요. 김포 오셔도 되고 라이브로 드셔도 된다. 자, 10월 18일 토요일 날은 얘는 10시부터 이렇게 한 2시나 3시까지 진행할 거고, 자, 10월 18일 토요일 날이니까 얘는 이제 오전에 중개사법이 있잖아요. 합격 테마 정리라고 해서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테마, 아까 우리 간단히 얘기했을 때 3개, 할인법, 순수내 현가, 이건 무조건 나오고, 부동산 투자에서 법령 무조건 나오고, 3방 7방 무조건 나오죠. 무조건 나오는 것만 20개에서 24개 정도 제가 테마를 잡아가지고 비교 정리 테마를 할 거다. 이때는 3시에서 이렇게 해서 한 5시나 6시나 이렇게 그때 시간은 해봐야 알지, 나도. 네, 이 정도 잡을 거예요. 이건 5시간 정도, 얘는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잡을 거니까 체크해 놓으시고, 세부 일정은 나중에 추후에 밴드에 제가 자세히 올려둘 거고, 아쉬워요. 500명 넘었으면 내가 노래 한 곡 딱 할 건데, 네, 아쉬워요. 이때 500명 넘으면 내가 할게. 네, 어찌됐거나. 자, 오늘 노래는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고, 더 제가 시간 동안에 준비해서 삑살이 안 나게 잘 연습할 테니까, 네. 노래 제목은 30즈음에로 선택했어요. 달라질지도 몰라. 이제 시간이 남았잖아. 그러니까 좀 더 연습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연습해보고, 일단 김관성님의 30즈음에 제가 젊었을 때 좋아했던 노래죠. 네. 다 지나가는 거니까 너무 애쓰지 말아라. 이런 의미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다라고 해서 위안이 될 것 같아서 그 노래를 선택했는데, 어찌되거나 잘 정리하셔서 메모하시고, 오늘 심기일전은 여기서 마무리하시고 10월 12일 날, 10월 18일 날 김포중앙의 유튜브에서 다시 찾아오시면 다시 심기일전 또 열심히 할 거니까 오늘 고생하셨고, 전 또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